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를린 자유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요.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데요.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캠퍼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되게 주택같이 생긴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도 다 학과들이 쓰는 건물이고,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이 사는 집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도 있고요. 제가 3년 전에 여기에 처음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도 비슷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카메라로 고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찍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학생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와중에 서울대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경험한 그 두 학교의 장단점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두 학교의 모든 측면을 다 경험해본 건 아니고, 저는 철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로 거의 철학과만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비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학과 건물도 있다는 게 되게 특징적이죠. 일단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모습이 자유대학교 본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유대학교 본관은 좀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어요. 각각 길이 좀 색깔별로 구별이 돼 있고, 지금 여기 바닥은 남색인가요? 이게 어쨌든 그런 색깔로 돼 있죠. 또 저쪽을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그럼 이제 구역이 나뉜다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색깔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고, 층수는 굉장히 낮아요. 높은 층이라고 해봤자 2, 3층 정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엄청나게 넓은 부지대에 이런 공간이 쫙 펼쳐져 있어서 이곳에 아주 많은 학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를 되게 실험적으로 지었어요. 이 학교가 애초에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원래 베를린에 대학교가 있었던 지역이 동쪽으로 동독에 속하게 되면서 서독 쪽에서 거기에 대항하는 대학교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일부러라도 더 실험적으로 만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두 학교 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어떤 운동권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이 베를린 자유대학교도 어느 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어디가 더 좋나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장단점을 각각 제가 느낀 장단점을 비교하는 영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밥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선 서울대학교가 그냥 압도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에서는 1,000원 학식 같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1,000원만 내도 꽤 맛있게 괜찮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0원 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간단한 스프 정도? 그냥 조금만, 엄청 조그만 샐러드 정도? 그거밖에 없고, 지금 아직 점심시간이 안 돼가지고 음식들이 많이 안 차 있는데, 어쨌든 그냥 먹을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 거의 안 먹어요. 꼭 1,000원 학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5,000원 정도 내면 괜찮은 음식을 분명히 학식에서는 먹을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독일에서는 그 정도 돈을 내도 조금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하다. 그냥 냉동식품 정도의 퀄리티 같은 음식이 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철학과 건물 근처에 있는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공원인데요. 일단은 커리큘럼 얘기를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니까요. 먼저 서울대학교의 철학과의 커리큘럼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거동문과를 부전공을 했는데, 도거동문과도 커리큘럼이 되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일단 교수님들의 수준도 높은 편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가르치는 영역이 굉장히 폭넓어요. 특히 철학과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아마 국내에서 다른 대학교의 그 어떤 철학과보다도 서울대학교 철학과가 가장 커리큘럼이 폭넓을 겁니다. 서양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다 다루고, 거기다가 동양 철학까지 많이 다룬다는 건 저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흥미가 있든, 학생이 어느 지점을 파고 싶든 간에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된다는 게 일단 되게 큰 장점 같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주로 지식을 굉장히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해주세요. 그냥 잘 학생 입에 떠먹여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 몰라? 그 정도로 거의 떠먹여 준다는 느낌이 저는 들기 때문에, 물론 어떤 학생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래서 역시 기초를 다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 아닌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철학과를 나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교에서 주로 다른 과를 전공하고 독일에 넘어온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의 대학교의 주로 커리큘럼의 특징은 폭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기초를 다지기가 되게 좋더라,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반면에 여기 자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뒤로 보이는 건물이 자유대학교 건물이거든요. 철학과 건물. 딱 봐도 되게 실험적이죠. 범상치가 않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석적으로 학생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로 가르치고, 나머지는 학생들 알아서 부족한 거 있으면 공부를 하라는 느낌이고, 한마디로 되게 강하게 키운다는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걸 수도 있고, 그냥 학생들을 내모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 교수님들은 뭐하냐, 그냥 노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는 매 학기 커리큘럼을 새로 짜요. 그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독일 학교들이 그러는데 커리큘럼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1학기에 이루어졌던 수업이랑 다음 연도 1학기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랑 달라요. 그렇게 계속 달라지는 게 기본이고, 그때그때 교수님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 들고 본인이 연구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보통 넓은 범위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그 수업 자체가 되게 작은 범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학년 때는 어떤 개론 수업, 윤리학 개론, 근대 철학 개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열리긴 하는데, 그런 것 이상으로 좀 2, 3학년으로 나아가면 되게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유대학교에서 올해 열리는 학부 수업들을 보면 데이비드 루이스의 철학적인 논문들,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이런 거를 그냥 아예 한 학기 동안 하나의 수업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들레즈와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인공지능 윤리학, 자기 기만과 의지 박약, 또 이건 좀 번역하기 어려운데 부정직 아니면 불성실의 양상이라고나 할까요? Philosophy of Economics, 유교 현대 철학, 베안슈타인의 Torture and Dignity, 일에 대한 철학, 꿈에 대한 철학적 이론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희한한 수업들이 많이 열리죠. 근데 이거는 자유대학교의 특성이긴 해요. 다른 쪽 여기 베를린에서도 훔볼트 대학교나 그런 데서는 조금 더 이것보다는 정석적으로 들리는 수업들이 열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길 다녔으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수업들이 많이 열립니다. 이거를 주제로 그냥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다고 싶은 그런 강의들이 많이 열려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학생들도 어떻게 창의적으로 철학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얘기긴 한데, 한번 커리큘럼이 생기면 그게 몇 년 동안 안 바뀌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리고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가르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 완전히 현대적인 논의, 지금 일어나는 핫한 논의, 그런 거에 대한 수업도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보통 대학원 수업에서 열리고, 학부생들은 흔히 대학원 수업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학부생들도 대학원 수업을 굳이 찾아서 들으려면 들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으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수업에서 그렇게 완전히 현대적으로 핫한 논의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를 조금씩 다루는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정말로 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걸 파서 깊게 들어가는 건 학생의 몫인 거죠. 근데 자유대학교는 반대예요. 오히려 한 수업에서 하나의 지엽적인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그리고 만약에 그 주제 이외에도 그 주제와 인접한 다른 주제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알아보는 건 학생의 몫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 중에 뭐가 더 맞는지는 아마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자유대 쪽의 방향이 좀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의 성향도 한번 비교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유대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죠. 서울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대학교가 평준화라서 그냥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입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대학교는 걸러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평균치로는 거기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근데 다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임하느냐, 거기에서는 자유대학교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인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당연히 독일 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수주 부문 안 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수주 받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굳이 비율로 따지면.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답하는, 남의 눈치 딱히 안 보고 선생님이랑 5분이고 10분이고 다른 사람들 시간 잡아먹으면서 막 토론을 하려고 하는 학생의 비율이 여기가 좀 많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대에서 꽤 많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 되게 외향적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남 눈치 안 보고, 제가 남 눈치를 잘 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한 번은 어떤 프랑스 문학 교양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한 60명인가 80명인가 들었던 되게 큰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교수님이 이 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학기 동안 대답하는 학생이 한 2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근데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나요? 했는데 그 정적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막 열심히 읽었어요. 책을 더 열심히 읽고 대답하려고, 그 공백이 싫어서 그거 채우고 싶어서. 근데 이건 어떤 문화적 차이랑 학생들의 성향 차이도 있는데 좀 교육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일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수업이 다 세미나의 형태로 진행이 돼요. 철학과 같은 경우는 한 20명 이내의 소수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은 중재자의 역할만 하면서 학생들한테 조사를 시키고 학생들이 직접 글을 읽고 그 읽은 거를 발표하고 서로 좀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애초에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 수업은 당연히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수업이죠. 그런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용기도 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게 학비입니다. 서울대학교도 학비가 되게 저렴한 편이죠. 국립대니까. 저가 한 250만 원 정도 학비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제가 셋째인데 셋째 그 다자녀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그게 225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포함해가지고 거의 학비를 안 내고 다녔어요. 한 학기 정도만 돈을 내고 나머지 학기는 다 돈을 안 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베를린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를 한 학기에 한 200유로에서 300유로 정도 지금까지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뭐 많게는 50만 원 이 정도 내는 건데 한 학기가 그냥 방학까지 포함하면 6개월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게, 학비를 내서 학교 등록을 하면 교통비가 공짜예요. 그냥 베를린 전역에 있는 교통비가 6개월 동안 공짜입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거의 뽕을 뽑고도 남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학생 혜택 같은 것도, 학생 할인 혜택,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여기 베를린 안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 그리고 심지어 유럽 전역에서도 학생 할인 같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포함하면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공짜여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영국 학교나 미국 학교 이런 데는 학비를 비싸게 내니까 그만큼 서비스를 학생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신경도 더 많이 써주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교수님도 되게 바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학생 한 명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무조건 알아서 다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게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도 돈 없는 가난한 유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참 고마운 게, 한 번은 조금 제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독일에서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독일 전역에서 아예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전 국민한테. 그럼 한 달에 거의 10,000원 남짓한 돈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독일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무제한으로. 근데 학생들은 이미 학비를 냈잖아요. 근데 그 학비에 베를린에서 통용되는 교통 티켓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은 사실 9유로만 내면 전국의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혜택이랑 이 학생으로서의 베를린 혜택이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다음 학기 때 저한테 돈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학비를 좀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9유로만 내도 전국적으로 다 대중교통 타고 다닐 수 있는 건데 학생이라서 교통비랍시고 그 교통비에 해당되는 돈을 더 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그 교통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깎아줄게. 그래서 안 그래도 300유로 정도만 되는데 200유로 정도로 돈이 깎였습니다. 그 정도로 돈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참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본인 생활비만 있으면 학업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근데 반면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로장학생이나 그런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들이 다 학비도 안 내고 거의 안 내고 다니니까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은데, 반면에 한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다니는 시스템이니까 그 와중에 필요한 학생은 근로장학생 같은 계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서울대가 오히려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제성입니다. 한국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도 그래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학교라기보다는 한국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커뮤니티라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반면에 여기 자유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는 자유대뿐만 아니라 독일의 많은 다른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EU로 묶여 있다 보니까 주변국에서 넘어오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유럽 유학생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학비가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도 거의 내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크다고 느껴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 학생들도 정말 많이 넘어오는 편이어서 좀 더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교류의 경험 속에서 더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자유대학교가 훨씬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경험했었던 두 학교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학교가 더 끌린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학교 모두 다 되게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학교가 더 낫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각각 장단점이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전반적인 지식을 개론적으로 습득하고 그런 탄탄한 기초의 바탕에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서울대학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조금 더 일찍부터 자신의 특색 있는 분야를 파서 그쪽으로 내가 커리어를 밟아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대략적으로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한국 학교와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다른지, 그런 점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